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4월 7일이 되겠네요. 4월 7일 날은 어떤 소사가 있었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동엽이라는 그 시인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더라고요. 뭐 신동엽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개그맨을 떠올리는데, 1960년대를 아주 짧게 살다간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60년대에 김수영이라는 시인과 같이 아주 문법적 시인으로서, 참여 시인으로서, 정말 이 땅의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시라는 언어로 표시한, 어, 몇 안 되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 개혁적인 시인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김수영의 시어를 보면은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은, 이 신동엽 시인은 그런 건 없어요, 보면은. 아주 뭔가 어, 뭐 품격이 있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김수영이 품격 없다는 뜻이 되니까, 하여튼 정제된 그런 용어를 이렇게 써가면서, 시를 이제 쓴 그런 이제 시인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다 두 분 다, 음,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서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어, 뭐라 그럴까요? 60년대, 4.19가 맞물리면서, 그런 어떤 이제 참여 시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들한테 각인되어 있는데, 또 대부분의 천재는 요절한다고 또 일찍 다들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시인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해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견줄 수 있는, 견줄 만한, 쌍벽이라면 쌍벽같이 우리가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또 그 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7일인데요. 4월 7일은 이제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 그랬죠. 네. 그럼 이제 신동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신동엽 하면은 아주 시대의 개그맨이 있죠. 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바로 이제 신동엽인데, 이 신동엽 시인을 얘기하면은 개그맨을 떠올리더라고요. 음, 어찌 보면은, 신동엽 같은 저항시인,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삶을 갖다 그냥 이렇게, 에, 그, 개혁에 투입을 했던 어, 어떤 예술적인 시인을 떠오르지 못하고 개그맨을 떠올린다. 물론 개그맨이 뭐,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시인으로서의 신동엽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신동엽. 1930년 8월 10일 날 태어나서 1969년 4월 7일 날 이제 사망을 했네요. 글쎄요, 뭐 천재는 요절한다고 이분 39 나이에 이제 우리 나이로 40 정도의 이 요절이죠, 사실은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는 거는. 신동엽은 시인입니다. 고향이 충남 부여예요. 어, 그래서 이제 보는 평산신시네요. 보는 성림이네요. 돌석자에다 수풀림자가 되겠습니다. 돌도 있고 숲속에 있는 돌이라고 할까. 음, 그냥 조용한 데 있는 아주 중후한 힘이 무거운 묵직한 그런 돌. 그런 이미지를 살아온 그런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59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당선이 되면서 데뷔를 한 거죠. 본격적인 작품을 또 이제 그때 시작을 했네요. 59년이면은 어, 4.19 울보가 일어나기 이제 1년 전이죠. 자, 뭐 어찌 됐든 신동엽이 이제 타계한 날이 바로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동엽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1944년 부여 국민학교를 수학으로 졸업. 역시 천재는 요절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주 사범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키스트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아나키스트 하면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를 얘기하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음, 국가의 통제라든가 이런 거, 뭐 국가뿐만 아니라 남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그렇게 자유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 인제 생각을 갖고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저기 비틀즈 이 노래 중에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언뜻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아나키스트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 가사를 쭉 인제 보면은 인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1948년 11 월에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 미실시와 친일 미청산에 항의해서 사퇴했다. 또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미실시죠, 미실시. 이게 미음과 니은이 바로 옆에 자판에 붙어 있어 갖고 제가 순간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신타자 소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또 이런 실수를 하네요. 어 근데 이승만 정권이 사실은 인제 토지개혁을 실시를 했죠. 예. 이승만 2월 달에 이승만 탄생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 맞춰 갖고서 인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지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예요. 그러니까 지주로부터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얼마만큼 추렸느냐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명분이 됐죠. 그리고 어 무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가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인제 사용권만 준다는 얘기죠, 북한같이. 근데 인제 이승만 대통령은 어 토지를 다 나눠 줬어요. 근데 유상으로 일정한 룰에 의해서 그 대가를 받고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자기는 명실상부하게 정말 정당하고 죗값을 치르고서 인제 내 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땅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유재산이라는 게 반만년 역사에서 정말 무지렁이한테 정말 토지가 돌아오니까 옛날 4 대부나 대고관 대작들이나 그냥 응? 1000평씩 수만 평씩 갖고 있던 땅을 갖다가 거기서 머슴으로 빌부터 갖고 살던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제 신동엽은 국민학교 교수 발령을 교사죠. 교사로 발령을 받고 3일 만에 근데 사직을 했대요. 3일 천하라는 말이 있지만 또 3일 만에 어떻게 사직을 했을까요? 뭐가 문제고. 그리고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을 한 걸로 봐서는 공부를 더 하려고 인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단국대가 인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로 올라왔다가 인제 1950 년에 인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해 갖고 다시 인제 부여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50년 7월 15일 날 인민군이 부여를 점령을 했네요. 근데 부여 민청 선전부장으로 일하였으나 야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네요.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무정부주의자였다. 글쎄요 참 저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는 같은데 어찌 됐든 신동엽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1950 년대 말에 50년 말에 국민방위군에 징집이 돼서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이 인제 해제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다 배고픔 때문에 음 글쎄요. 국민방위군에서 한 4 개월, 5 개월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으네요. 사실 그 어 지난달에 서울 제수복 얘기를 했지만 서울 제수복 이후에는 전선이 고착화가 돼 갖고 그 휴전선 일대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서로 치고받는 공방전을 벌였지 인제 어 전투의 장이 깊숙한 곳이나 남한이 서울이나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형성됐던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 국민방위군도 해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저 시대 상황을 바삭하게 꿰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집에 돌아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 갖고서 굴을 잡아 먹었는데 굴을 날고로 먹었던 날 그랬더니 어 간디스토마에 인제 감염이 돼서 인제 이게 건강을 굉장히 이제 해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전쟁은 그렇게 인제 예 끝나가고 작가로 데뷔를 하는데 1953 년에 단국대를 졸업을 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도남동 내거리에서 헌 책방을 개업을 했네요. 그리고 저때 단국대는 지금 한남동에 있는데 어 졸업하고는 도남동으로 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때 신동엽은 이화여고 3 학년이던 여인 인병선을 만나 1957년 결혼한 뒤 고향으로 낙향을 했네요. 인병선.
그래서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이제 이 신동엽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할 때, 이 임병선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임병선이라는 여인이 이 신동엽을 만들어간 거 아닌가. 시인으로서의 신동엽을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내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즉 부여로 내려가. 근데 이제 임병선은 서울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큰 잘하는 그런 재원이었기 때문에 또 솜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부여 읍내에다 양장점을 개업을 했어요. 음, 이게 참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양장점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자로 이제 젊은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참 이 동네에서 또 이제 이 응? 고대 멀쩡하고 저 그런 이제 청년들은 또 많이 이제 놀라오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많이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신동엽 또한 충남 보령군 주산농업고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그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교사 자격증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들 대학 졸업할 때도 특별히 교직 과목 이수를 안 해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이제 나온다고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때 생각하길, 아유, 내가 선생 하겠느냐, 이래갖고 그 교사 자격증은 안 받았어요.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삶을, 대충 이렇게 살아놓고 보니까, 이제 정년이라는 걸 맞이해서 보니까, 이 교사를 한 사람들이 이 연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길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958년 학교를 동반한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에서 요양을 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9년에 장시 이야기하는 장기꾼의 대지를 성림이라는 필명으로 조선일보에 투고를 해서 신춘문예에 이제 당선됐네요. 음, 저도 1970년대 초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그 투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 뭐 낙방을 했는데 아마도 원고지를 받아들자마자 심사위원들이 에이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져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때 무슨 용기로 그런 소설을 쓴다고 단편 소설을 써갖고서 그걸 참 조선일보에다 보내고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자 경력을 보겠습니다. 1960년 신동엽은 건강을 되찾아서 서울에 있는 교육평론사에 취업을 한 뒤 학생혁명 시집을 집필하면서 4.19 혁명에 온몸으로 뛰어들어 4.19 시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월 19일 4.19의 기억을 되살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껍데기는 가라 시를 출품해. 이 껍데기는 가라가 아주 정말 유명한 시죠. 소위 70년대, 80년대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다 외웠을 겁니다.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명성여고 야간부 교사로 안정된 직업을 얻게 되어 시작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1964년 건국대 대학원 국문과를 다녀서 졸업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시집 아사녀 1963년, 그다음에 장편서 다시 금광 1967년에 발표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1969년 4월 7일 오늘 다남이 악화돼서 40세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김수영 시인도 이제 유독 젊은 나이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신동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 도봉구에 가면 김수영 문학관이 있는데 그 김수영과 이 신동엽이 1960년대를 노래한 음, 소위 이제 저항시인으로 이제 둘이 아주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를 받았죠. 저항시인, 목적시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정말 목적을 갖고서 저항하는 그런 시를 써내려간 그런 아주 훌륭한 현실 참여 시인이었다라고 저는 두 시인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한번 볼까요? 4.19 당시 하루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눈은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제가 청명이라서 엊그제가 청명이라서 청명하게 빛이 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온몸과 구두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걸로 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 같았다. 신동엽 시인 스스로가 바로 그날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의 함성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4.19 학생 의거
혁명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이 신동엽 시인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걸 노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그 이제 시를 대표적인 저항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전체. 한 1979 년이고 개정판이 1989 년에 내놓은 같은 이름의 시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 수록된 어 신동엽의 대표적인 참여 저항시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마치 이 60 년대 70 년대 뭐 80 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어 그 학생 운동의 어떤 그 이정표 같이 아니면은 뭐 표대와 같이 아니면 등대와 같이 그 길을 밝혀 주던 그 시가 인제 여러 가지 여러 시가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껍데기는 가라예요. 볼까요? 껍데기는 가라. 4 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4.19 학생 의거 그 현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 4.19라고 하는 것도 그 이후에 많이 포장이 되니까 포장된 건 다 껍데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달고 껍데기는 가라. 그건 동학혁명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4월 혁명과 동학혁명을 같은 그 뭐 역사적인 그 시간축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그 인제 어떤 그 위치에 올려 놓고서 지금 부르짖는 그런 시를 쓴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이게 이게 시어예요. 이게 시에선 가가 아닙니다 이게. 아사다 아사녀가 네. 중림이 초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마찰을 치니 음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것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아마도 그 한라에서 백두라는 얘기는 인제 우리나라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6.25 전쟁을 거쳤고 그다음에 4.19 학생 의거의 그 현장에서도 역시 그 총성이 울렸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쇠고치고 묘사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 껍데기는 다 가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 총칼 이런 건 다 어 "껍데기만큼 저 멀리 사라져라."라고 인제 부르짖는 인제 그런 인제 시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뭐 시를 평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지식이 풍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시를 보고 느끼는 제 감정을 지금 간략하게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껍데기는 가라는 전체가 1967년 이룬 52인 시집에 수록된 그 대표적인 시다라고 했죠. 예. 신동엽 하면은 떠오르는 시가 바로 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그다음에 김수영 하면은 어 푸른 하늘을 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 거대한 둘이 이런 그 시들이 인제 떠오르죠. 아주 대표적인 그 저항시예요. 뭔가 그 권력에 그 민중을 그 어떻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권력을 향해 가서 정말 "너희들도 껍데기니까 가라."라고 김수영 같은 경우는 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거대한 뿌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음 아주 거의 그 외설적인 그 인제 욕설을 막 인제 막 내뱉었는데 인제 그런 거 같이 "그것도 사라져라." 인제 그런 뜻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동엽의 대표적인 그 참여시, 저항시, 참여 저항시 "껍데기는 가라." 한번 쭉 음 감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그 임병선이라는 그 부인이 거의 신동엽을 그 인제 이 시인으로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시인 신동엽의 아내이며 지풀문화 연구가 지풀문화 글쎄요. 이게 지푸라기를 갖고 뭔가를 이 어 특산품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아니면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문화인가 보죠. 일제 강점기 때 사상가 인정식의 딸로도 기억이 된다. 예. 그다음에 1957년 인 씨는 서울대에 입학하였지만 중퇴를 감행하면서 가난한 시인과 결혼했다. 로 신동엽과 결혼을 해서 부여로 내려온 거죠. 그다음에 출판사 등에 다니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한편 신동엽 시인의 육필 원고를 모아 책을 출간했다. 글쎄요. 부여도 급이었을 거고 물론 부여는 이제 백제 고도였기 때문에 제가 나서 컸던 그 충북의 증평이라는 도시하고는 인제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라고 그러나 그런 건 다르지만은 같은 읍이었거든요. 뭐 겨우 인구 뭐 한 뭐 몇만 그런 정도의 소규모 지방 도시였는데
그래도 거기 내려가서 참 정말 몸이 불편한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문학 활동 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음 옆에서 내조를 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인제 신동엽 시인이 쓴 그 이제 유필 원고 이런 것들을 모아 갖고 이제 책으로 만든 이게 책으로 만들어져서 출간이 돼서 사람들한테 잘 읽히고 그러니까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인제 알려진 거죠. 네. 신동엽 시인이 알려진 것은 온전히 인병선 씨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라는 것이 인제 사람들의 중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70 년대 민주화의 상징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치 바이블같이 읽혔던 그 시가 바로 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어 그래서 출판이 되자마자 곧바로 판매 금지가 됐다라고 하네요. 예. 뭐 하기사 "껍데기는 가라. 그다음 모든 새 부치는 가라." 이렇게 그 부르짖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뭐 민주화 운동이 학생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인제 권위주의적인 그 정권이었죠.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집권하던 시기가. 그래서 인제 바로 판매 금지시킨 그런 그 시집이 이제 그런 시가 됐었네요. 이게 지나 놓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겠습니다. 신동엽은 민주 세력에 스며든 기회주의 세력을 비판하며 통일을 노래를 어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건 인제 소위 그 인제 진보 세력이죠.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세력이고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일종의 인제 보수주의 정권이라고 봤을 때 컨서버티브 하여튼 뭐 서로의 입장이 인제 있었겠죠. 근데 인제 거기에 기회주의 세력이 인제 끼어들어 갖고 중간에서 회색 빛을 띠고서 이쪽 저쪽 양쪽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세력을 갖다 비판했다는 거죠. 음 저는 '저건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회주의 세력은. 어 결국은 좌우 아니면은 기획과 진보와 보수 그 사이 중간에 서 갖고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고 음 회색을 띤 그 뭔가 그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인제 중도라고 표현되는 정치 세력.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세력을 갖다 인제 신동엽은 배격을 했던 겁니다. 작품 목록에는 신동엽 그다음에 아산여 문학사에서 나오는 다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사후평론 구중과 1983 년에 신동엽 그의 삶과 문화 온누리 출판사에서 많이 다수 나왔네요. 그다음에 두 편의 미공개 시도 인제 있었다고 하네요. 뭐 그렇죠. 이제 죽을 때까지 인제 시 작업을 했을 테니까 그때까지 그 공개하지 않은 그런 시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유작을 인제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했듯이 그런 시들이 많이 인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신동엽 이 시인의 시비가 인제 4 군데 있답니다. 음 네 일단은 뭐 부여가 고향이니까 동남리, 부여읍 동남리 백제교역 백마강 기슭에 시비 산의 언덕에라는 이름으로 고향에 인제 시비가 하나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단국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단국대학교에도 그 시비가 서 있고 그다음에 부여초등학교 부여국민학교죠, 그때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부여초등학교죠. 거기에 또 시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주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전주교대에도 시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시비 하나를 갖기도 참 어 어려운데 이 4 개씩 시비를 갖고 있는 시인은 정말 드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신동엽 시인이 주는 그 울림이 컸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썸네일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위키백과 이 신동엽 시인을 검색을 하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민주화의 횃불을 이렇게 들어 올렸던 저항 시인. 한쪽이 신동엽이라면 한쪽은 김수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언일까요? 뭐 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아주 현악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